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9 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날씨가 너무 더워졌죠. 이번에는 봄도 없이 갑자기 여름이 온 것 같아요. 봄이 그냥 눈으로 봄이 온 것 같아요. 이 지난 봄에는 너무 춥고 추운 데다 코로나에 그렇게 춥게 얼음 같은 그 한겨울에 다시는 겨울왕국 같은 세상에다가 그냥 눈으로만 시각적인 꽃이 피는 봄이 오고 그랬었는데 몸으로 오는 따뜻한 봄 없이 오늘 이렇게 아침에 학교에 오다 보니까 땀이 나는 거예요. 조금 몇 발자국 걸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여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좀 사실 한여름과 한겨울은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오장의 제목처럼 개인적 차이가 있겠지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변하는 날씨가 코로나며 뭐며 더 이렇게 사람을 위축되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여러분들하고도 제가 한 2-3 주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면 실제로 같이 만나서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공부하게 될 줄 알았는데 벌써 9 주차 수업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번 학기가 쭉 가게 돼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 5장 개인적 차이에 대해서 같이 오늘은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5 장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장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막달레나라는 폴란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은 자기 모국어가 폴란드 사람이니까 폴란드어가 자기의 모국어였죠. 그래서 모국어인 폴란드어도 할 수 있고 사실 저는 이 막달레나 너무 부러워요. 사실 우리 엄마의 옛날에 세례명이었는데 너무 우리 엄마가 살아온 것 같은 반가움으로 딱 맞이했으나 첫 줄을 딱 보자마자 교재를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모어 같은 이중 언어를 4개 국어를 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언어인 폴란드어는 이 막달레나의 모국어이고 그다음 두 번째 언어인 영어는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배우면서 사실 유럽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언어를 능통하게 하니까 좀 애초에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 영어도 모국어에 가깝게 아주 유창하게 능숙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학교에 다닐 때는 전공을 스페인어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도 유창하게 잘 하고 그리고 또 이탈리아어는 남자친구가 이탈리아 사람이었고 이제 여행 가서 만난 사람과 사귀게 되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탈리아어까지 그러니까 폴란드어,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이렇게 4 개의 언어를 거의 모국어에 가깝게 이중언어 화자로 4중언어 화자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4중언어 화자로 이렇게 자유롭게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또 이런저런 이유로 프랑스어랑 러시아어도 학습을 하게 돼서 그 2 개의 언어도 이제 뭐 그럭저럭 한다 그랬는데 이제 웬만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게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꿈이었는데 이렇게 3 개의 언어 주요 언어들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이 정말 되고 싶었는데 뭐 한국어 세계 서열 14위, 재계 서열 10위 언어인 한국어라도 유창하게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막달레나는 이렇게 6 개의 언어를 이렇게 나름대로 잘 구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 이 막달레나라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 그 관심이 아주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잘하는 건 언어라는 건 문화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면 그중에 한 부분으로 언어가 문화 속에 속해 있지만 또 이 언어를 통해서 다시 그 문화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기 안으로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이 문화에 관심이 강렬한 막달레나가 이런 언어도 더 많은 언어를 쉽게 습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막달레나라는 그 여자는 성격을 또 살펴보면 좀 외향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이제 아까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춤 그런 것들을 그 아주 이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언어도 자유롭게 구사하고 이런 것들이 된 거죠. 우리도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제 "한국어를 학습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학습자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사실 뭐 "BTS 좋아요." 이렇게
뭐 원래는 동남아시아에 한국보다 약간 후진국인 나라들이 한국에 대한 선망을 가지고 한국어를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한류라는 게 이제 생기고 그렇게 좋아하게 됐는데 뭐 유럽이나 남아메리카 같은 그런 머나먼 나라에서도 사실은 BTS 같은 그 케이팝이 진출을 하면서 그 노래를 배우다가 노래를 듣고 춤을 추고 좋아하다가 '아 나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서 이 언어를 관심을 갖고 배우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문화적인 영향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막달레나가 4 개의 언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비밀이 아무리 이제 물론 관심이 있어서 그렇다 이러지만 4개 언어 혹은 6개 언어로 볼 수 있는 이 언어를 능숙하게 유창하게 구사하는 비밀이 과연 무엇인지 만약에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럼 우리 과연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 그래서 그게 이 때문일까? 젊어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 4개 국어를 할 때까지 겨우 20 대였잖아요. 20대 중반이었으니까 나이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우리 앞장에서도 나이와 언어 습득에 대한 관계들을 공부했었는데 나이 때문인가? 아니면 유전적인 요인인가? 뭐 유전적인 거라는 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유전적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썼죠. 그래서 많은 언어에 재능이 있냐? 그 다중지능 이론에서 언어적 능력에 대한 그 지능이 높으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유전적인 것이냐 아니면 학교에서 언어 교육이 너무 짜임새 있게 잘 돼 있어서 그것 때문이냐 아니면 이 사람 아까 외향적이라고 했는데 그 외향적인 성격 때문인가 아니면 동기인가 뭐 문화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 작동을 했느냐 아니면 지능인가 이 사람이 언어지능 그 다중지능 이론에서 말하는 언어지능이 높아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막달레나가 중요한 생략이나 그런 기법을 활용했는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 막달레나의 사례를 보면서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의 5장의 목표인 개인적 차이들의 어떤 이 요인들이 서로의 영향을 주느냐 이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효과적이라고 증명된 자기조절 기법들,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조절하는 거죠. 자기조절 기법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한 개인을 다른 개인과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구분지어서 개인적인 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위에서 제시했던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너무 길었죠?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개인적 차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 역사적으로는 어떤 흐름이 있었나 이렇게 살펴보면 1970년대 언어 교육이 이제 용성하게 된 게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언어 교육이 이제 이렇게 사람 사이 언어 교육이라는 게 활성화된 게 물론 옛날에 뭐 문법 어적시 시대인 라틴어를 배우던 중세 시대부터로 거슬러 올라가긴 하지만 이게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건 어쨌든 교통의 발달 때문이죠. 그죠? 이게 많이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언어도 필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육의 역사에서도 보면 그 뭐 700년대, 736년 이럴 때도 한국어 교육이 뭐 일본에서 운영되고 중국에서 운영되고 이런 것들이 보면 뭐 무역을 서로 주고받는다든지 나라와 나라 간의 교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1970년대면 이제 교통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제 드디어 전 세계가 뭐 이제 하나로 오가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1970년대에 제2언어 습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게 됐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교사들과 연구자들이 제2언어를 배우는 그 누구라도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언어 교수법은 없다는 것을 이제 70년대 경에는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제2언어라는 게 문법 번역식으로 배워야지 잘한다. 뭐 성각코드식으로 배워야지 잘한다. 다형교수법이 잘한다. 뭐 모국어처럼 배워라. 아니다. 공부처럼 배워라. 뭐 이런 것들이 하나로 완벽한 어떤 언어 교수법은 없다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학습자들은 교수법하고 무관하게 대언어를 배우는데 성공하기도 하고 이제 이 말은 어떤 사람 교수법을 통해서 대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해당 언어의 노래를 막 따라하다가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 드라마를 막 보다가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잘하는 사람도 있고 쉽게 그러니까 단순히 교수법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교수법 없이도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 학습에 있어서 개인
변이의 중요성이 이제 개인적인 변이들이죠. 그죠? 변이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인식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1970년대 이후에.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이러한 개인적 차이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 그럴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뛰어난 언어학습자, 그래서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뭐 번역상에 뛰어난으로 되었지만 이제 이 교재가 번역서다 보니까 뛰어나다는 건 이제 남보다 더 월등하게 좀 다른 그 학습자, 일반 언어학습자 그룹보다도 좀 더 뛰어난 우수한 그런 언어학습자 그룹의 주요 자질들을 이제 묘사한다면 이제 좀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언어학습자들은 어떤 기법들과 어떤 접근법을 활용했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루빈하고 톰슨이 1982년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수한 언어학습자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4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걸 보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학습에 책임감을 가지고 언어를 활용할 기회를 찾는다. 그러니까 여기 이 4가지 특징은 뭐냐? 누구? 우수한 언어학습자의 특징이에요. 우수한 언어학습자의 특징.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의 학습에 책임감을 가지고 언어를 활용할 기회를 찾는다. 하나를 배우면 그걸 어디에 써볼까? 하고 바로 가서 활용해 본다는 거죠. 갑자기 나 우수한 학습자 같은데 왜 못하지? 두 번째는 언어를 창조적으로 활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적인 추론을 한다.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를 배웠어요. 뭐 하고 싶어요? 커피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배우고 나면 그걸로 끝나서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것만 아는 것도 훌륭한 학습자인데 그걸 가지고 커피를 바꿔서 뭐 맥주 마시고 싶어, 사이다 마시고 싶어, 우유 마시고 싶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론해서 다른 것들을 그래서 그러면은 마시다 대신 먹다는 어떻게 쓰지? 이렇게 해서 확장해가는 그런 지적 추론의 그 과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언어 단위들을 학습하면서 그들의 능력 이상을 수행하는 것을 돕는 대화 책략을 익히게 됩니다. 그 한 줄을 배워서 그것만 외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는 어떻게 말을 걸까? 그리고 또 말을 거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어떻게 대답할까? 이렇게 해서 이게 확장해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바꿔가고 교체 연습을 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다양한 기억 책략 및 표현 요령과 이해 기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학습자가 그 교사로부터 그 지도 받는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활용 기회를 찾고 첫 번째는 간단히 줄이면 활용의 기회를 찾고 두 번째는 창조적 추론을 해 나가고 그렇게 확장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 대화 책략을 만들어 익혀내는 거고 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아니 네 번째는 다양한 기억 책략 이게 머리에 남겨놓는 그리고 그러니까 학습으로 시작했지만 습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이해 기법을 이제 사용한다. 이런 게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이 되겠어요. 언어에서의 우수한이에요. 저는 다중지능 이론 굉장히 신봉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언어적인 부분에서의 우수한 학습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모니터링하면서 자신들의 오류를 활용하고 또 실수를 통해서 또 학습을 해내고 이런 것들이고 이 같은 목록들은 성공적인 언어 학습자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이지 못한 학습자들의 특성을 구별하는 목적을 가진 여러 가지 연구를 촉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성공하는 학습자가 있으면 성공을 못하는 학습자는 또 왜 안 될까라는 이런 연구까지도 확장하게끔 이제 촉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은 이들이 가르치는 학습자들이 택할 수 있는 책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분류 체계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책략들에 대한 세부 분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비고츠키 같은 사람들의 영향으로 그 사회문화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그 학습자들을 특정 관례에 따라서 그들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지역적 맥락 안에서 이거 문장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 한마디로 보자면 영어가 사용이 되는 지역의 그런 맥락 속에서 언어 사용자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의 토대는 각각의 학습자들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맥락 안에서 형성하는 정체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에 투자하게 되면서 성공의 길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공부해서 언어를 배우는 그 과정 속에 스스로를 시간이든 무엇이든 투자하고 개발해내면서 성공해가는 그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 그 학습자 개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주의 언어학자들은 책략들이 개념적으로 잘못 정의되었다. 그렇게 보았고,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게 구상되었고, 어떻게 잘못됐느냐.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게 구상이 되었고, 인지주의 언어학자들의 생략이,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구상되었고, 그 다음에 경험적 연구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죄송해요. 오타가 났네요. 않는다고 이제 비판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옥스포드 같은 그 연구자들은 자기 조절 항목들에서 이제 책략 연구 그리고 유사한 방향성을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수업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기 조절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좀 더 옥스포드가 이렇게 만든 이론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실로 연계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요쯤에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보면 좋을까? 그러면 이제 일단 뛰어난 언어학습자, 그러니까 언어학습 능력의 지능이 높은 사람, 그런 뛰어난 언어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한 그런 특징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5가지를 고른다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중에 몇 가지가 현재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교사라면 학생들에게 이런 특질들을 어떻게 장려할 것인가 한번 우리의 교실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언어교실 혹은 여러분이 앞으로 가르치게 될 교실을 위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학습 스타일. 제목은 너무 쉬워요. 그쵸? 학습 스타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 차이에 대한 이론적 구성 요소들을 추려내는 것은 좌절감을 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면 내가 생각한 그 그룹이 있으면 옆에 바로 난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일하다가 보면 이제 옆에 이제 그 동료 교사들이나 아니면 학습자들, 그런 동료 교사들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겠다. 그러고 보면 다 다르게 생각하고, 내가 학습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겠다 생각하면 반에 있는 구성원들도 다른 반응을 보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이거 뭔가를 일률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인적 차이들이. 그렇지만 그거하고 동시에 추구할 가치가 있는 도전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금까지 제 언어 습득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진전이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이런 단계 중 하나는 우리의 환경에 대한 학습, 그리고 사고 및 운영 스타일을 찾아내는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것은 학습자들이 언어 학습에 있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이득이 되는 자질을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뭐, 예를 들면, 나는 옆에 아무리 시끄러워도 공부할 때는 전혀 상관없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의자 하나만 있으면 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자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난 주위에서 누가 떠들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리를 떨면서 공부를 하면 잘 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사람마다, 학습자마다의 언어학습 스타일이 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게 되는 그냥 스타일이 아니라 공부 방법이 아니라 나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면 내가 더 습득으로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질이 있다. 그것이 학습 스타일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학습 스타일은 개인 내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 자기 개인 내에서 일관되고 다소 지속적인 경향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스타일은 개인마다 다르고 그에 따라 교사가 개별 학습자에 대한 적절한 접근법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는 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개인 레슨이 아니니까 어떻게 학습자 개개인의 스타일들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만약에 개인 레슨의 어떤 언어 교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한 명의 교사는 학습자를 여러 명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럼 교사의 스타일도 있으니까 사실 이 부분이 어떤 모든 것의 정답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학습 스타일은 학습 생략과는 조금 달라요. 학습 생략은 문제나 과업에 접근하는 특정한 방식이나 특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기법, 그리고 특정 정보를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한 디자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학습 생략은 순간순간 다를 수 있고 한 가지 맥락과 다른 맥락에서 또 다르고 그러니까 맥락과 맥락 사이에도 다르고 심지어는 문화마다도 다르고 그래서 학습 생략은 한 개인 내에서도 또 달라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학습 생략이 좀 더 뭔가 이렇게 광범위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냥 학습 스타일은 개개인의 학습이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교실로 돌아와서 본다면 교실 상황에서는 언어 학습자로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스스로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다른 학습자들과 여러분은 또 어떻게 다른지 지금 우리도 이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은 또 다른 동료 학습자들하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뭐 발표를 하게 된다면 쉽게 발표를 하는 편인지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규칙이나 설명이 필요한 편인지 아니면 그냥 쓱 말하면 되는지 아니면 잠시 동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있는 것 다 설명해 줘야 할 수 있는지 잠깐 동안 이해 못해도 뭔가 흐름을 따라가다가 그 발견하게 되는 스타일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같은 교실에 이야기하진 않으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이런 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야 너는 어떤 스타일이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우리 자신의 성격과 그리고 인지 사이에서 존재하는 비정형적인 연결고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지칭하는 인지 스타일 지칭해서 인지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지 스타일 그러니까 학습 스타일 속에 인지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인지 스타일이 있는데 이 인지 스타일이 정서적으로 그다음에 생리적인 요인들이 복합된 교육적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관련될 때 이것을 학습 스타일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학습 스타일은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 환경에 대해 지각하고 또 상호작용을 하고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표인 인지적, 정신적, 생리적인 특질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스타일은 정서와 인지, 정서, 인지 그 사이를 이제 중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스타일 중에 심사숙고 스타일, 충동적 스타일 이렇게 두 개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심사숙고하는 스타일하고 충동 스타일은 이제 성격으로도 여러분 단어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심사숙고 모든 일을 심사숙고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때요? 아니면 모든 일을 충동적으로 하시나요? 저는 뭐 어떤 편이다라고 하면 전 좀 사실 충동적인 편인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자, 심사숙고 스타일은 심사숙고하는 성격이나 분위기에서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충동적 스타일은 주로 충동적인 감정적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개개인은 이런저런 스타일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향성을 보일 수 있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같은 사람에게서도 다른 스타일이 나타날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저는 충동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랬는데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진 않아요. 제가 요즘 엄청나게 꽂혀서 심사숙고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 차를 사고 싶어요. 물론 차가 비싸니까 당연히 심사숙고해야 되기도 하지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차종 중에서 그리고 천차만별의 가격 중에서 뭐 연비는 어떻게 되는지 저 사실 그 따질 줄도 모르는데 왜 이번에 그게 이거 꽂혀 가지고 이게 뭐 사지, 뭐 사지 이런 거를 굉장히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 4, 5
3달 동안 고민하고 있어요. 살면서 이렇게 심사숙고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일들을 이렇게 심사숙고했다면 성공했겠죠? 아무튼 이렇게 충동적인 스타일도 심사숙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죠. 또 전반적으로 심사숙고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충동적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학습의 스타일도 이렇게 심사숙고하면서 깊이 있게 찬찬히 공부하는 그 사람도 간혹 충동적으로 이렇게 습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늘 이게 그 일반적으로 충동적으로 습득하는 사람도 그런 심사숙고해야만 알아듣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교육자와 그리고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이제 역사 속에서는 뭐 의학, 심리학 이런 심리학의 사람들이 수많은 분야를 다 이렇게 점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문의 근본이 심리학이죠. 그래서 교육학과 심리학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심리학자들은 그런 교육자와 심리학자들은 가능한 한 여러 스타일 중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감각적 그리고 의사소통적, 문화적, 정서적, 인지적, 지능적 요인들을 총망라하는 긴 목록을 파악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학습 스타일이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좀 의견이 좀 분분한 편입니다. 그럼 다음은 이러한 연구들이 정의했던 그 학습 스타일을 목록이에요. 자, 첫 번째는 보면 장독립성 대 장의존성. 장독립성, 장의존성. 이제 보신 분도 계시죠? 두 번째는 임의적. 임의적은 비선형, 선형이 아니라 그냥 자유자재로잖아요. 임의적으로. 순차적인 순서가 있으니까 좀 선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전반적 대 구체적. 그래서 전반적인 건 큰 그림부터 파악하는. 하향식 모형 같은 게 전반적인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 이건 상향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귀납적 대 연역적. 그다음 종합적 대 분석적. 그다음 구체적 대 추상적. 구체적인 건 눈에 보이는 정확한 외형적인 문자 형태, 뭐 통사의 형태 이런 것에 집중하는 거고, 추상적 그러면 약간 좀 의미나 활용적인 것에 집중하는 게 되겠죠. 그럼 충동적 대 심사숙고적. 그래서 아까 충동적 스타일이냐 심사숙고 스타일이냐 이런 단어 나왔었는데 그거에 그 대비가 되겠고, 좌뇌 대 우뇌 우세형. 이거 뭐냐면 좌뇌 우세형, 우뇌 우세형. 우리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그다음 애매모호성 대 관용 대 어, 애매모호한 것에 대한 관용 대 비관용. 그리고 애매모호한 것에 대해서 관용적이냐 아니면 비관용이 없냐 이런 거죠. 시각적 대 청각적 대 운동감각적, 세 가지를 섞는 그런 유형들이 여러 가지 핵심적인 그 학습 스타일에 해당되는 어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되는 것끼리 목록을 이렇게 본 거고요. 그럼 먼저 우리 여기 장에서는 그 중에서 몇 가지 알아보겠는데, 장 독립성과 장 민감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문에서 유사한 두 개의 그림 사이에 다른 점을 찾아내는 만화를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분 안에,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미세한 세부사항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아주 작은 차이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찾아내는 속도와 능력은 장 독립성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주의를 흩트리는 장에서 특정하거나 관련 있는 개체나 요소를 지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흐트러지는 그 장 속에서 뭐 하나의 개체를 딱 뽑아내는, 그래서 장 독립성이라고 해요. 제가 요즘 장 독립성을 기르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는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스누피 숨은 그림 찾기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 스누피 숨은 그림 찾기, 여러분 혹시 하시는 분 계시면 그건 장 독립성을 기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저 사실은 옆에 있는 동료 선생님이 저한테 선생님 이 게임 아세요? 이거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딱 했는데 제가 아주 몇십 년 전부터 스누피 캐릭터를 너무 좋아했어요, 원래. 그래서 우리 딸 얘기하면 안 되는 딸 얘기 또 몰래 잠깐 할게요. 우리 딸이 아기일 때 아주 오랫동안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 딸의 모든 물건에 스누피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딸의 취향이 아니죠. 저의 취향이었죠. 그렇죠? 제가 돈 주고 사니까 제가 갑이잖아요. 팔자는. 그래서
침대 카바야 뭐야 문의 손잡이야 뭐 티셔츠야 속옷이야 잠옷이야 모든 것을 스누피를 사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한 1-20년은 잊었어요. 학교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잊었는데 갑자기 그 스누피 수분 그림을 보는 순간 일단 그 스누피 때문에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수업을 위해서 제가 그 게임을 한 것 같아요. 스누피 수분 그림 찾기는 장 독립성을 키우는 것이다. 뭐냐? 흩어진 넓은 드넓은 그 필드, 장에서 필드예요. 장은 여기서는 그 필드에서 딱 포인트가 되는 어떤 한 요소를 딱 찾아내는 그런 부분이 장 독립성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장은 관련 있는 특정 하위 집합체를 구분해내야 하는 그 사고나 아이디어, 그리고 감정의 집합체에 대해서 지각적이거나 좀 더 추상적인 것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 그러면 장 독립성은 그런 부분이었고 반대로 장 의존성은 무엇이냐? 이 장 의존성은 장 내에 포함된 부분들이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체 장을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인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 장에 의존하는 성향을 장 의존성이라고 하고 이 장 의존성은 좀 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용어인 장 민감성과 이제 유사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 독립성은 한마디로 드넓은 들판의 필드에서 뛰어다니는 스누피의 어떤 D의 모양 하나를 똑같은 모양을 틀린 그림을 찾아내는 거고 장 의존성은 그 필드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제 뭔가를 인지해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장 의존성 이렇게 반대되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건 장 의존성, 그 중에 그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뽑아내는 건 장 독립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장 독립적인 스타일은 전체에서 부분을 식별하거나 어떤 것에 집중하거나 주변 요인들에 의해서 혼동됨 없이 각 개별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에 장 독립성이 지나치게 강하면 인지적으로 터널을 들여다보는 편협한 시야를 초래한다. 이렇게 번역이 있는데 어떤 면이냐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뭐 이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말인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그런 게 장 독립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될 수 있는 한 부분으로 보자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틀린 한 덤만 가지고 따지는 이제 그런 게 부분만 보고 부분이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장 독립성의 점으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장민감적인, 장의존성이 장민감성으로도 본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장민감적인 스타일의 발달은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게 되죠. 전체 그림 또는 더 넓은 관점을 인지하게 되고 또 어떤 문제나 아이디어 혹은 사건의 전반적인 개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명백한 것은 여기서 확실한 것은 장 독립적인 스타일과 죄송해요. 못하네요. 장 민감적인 스타일 모두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지적인 정서적인 그런 문제 대부분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가 모두 우리에게는 사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장 의존적이다 보면 뭐 이렇게 유창하긴 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고 너무 장 독립적이다 보면 정확하긴 하지만 유창하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 독립성과 장 민감성에 대한 초기 연구들에 따르면 정서적으로 장 독립성이 훨씬 더 우세한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더 독립적이고 경쟁적이고 자신감이 더 넘친다고 봅니다. 장 민감적인 사람들은 더 사회성이 좋고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이끌어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더 잘 포용하고 지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 독립성과 장 민감성은 재현 학습에 과연 그럼 어떻게 연관될까 보면 장 독립성은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상세한 내용에 대해 주의를 집중해야 하거나 연습하거나 훈련 그리고 기타 집중을 필요로 하는 활동들을 좀 더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 교실 학습과 관계가 깊고요. 이에 반해서 장 민감성은 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잘 사귀고 잘 인지하기 때문에 제 언어의 의사소통적인 측면에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장의존성, 장민감성이 강렬한 사람들은 언어학습에서 보자면 유창하게 소통하는 걸 바랄 수 있고, 장독립적인 사람은 정확함에 좀 더 강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로 그들이 각자 반대편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장독립적인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전체를 보는 노력을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내가 장의존적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정확도를 이렇게 맞춰보려고 노력을 이렇게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민감성이 보통 언어학습 교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면대면 의사소통을 암시한다면, 예, 그냥 그 전체를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니까. 장민감성은 훈련, 연습, 시험 등 우리에게 친숙한 교실 활동들하고 관련이 되고, 교실 환경에서 오는 제약을 뛰어넘는 장에서의 자연스러운 언어학습은 장민감적 스타일을 필요로 하는 반면, 교실 학습은 반대로 장독립적 스타일에 의해서 이제 고양이 되게 되겠고요. 이 두 가지 유형 모두가 그 나름의 적절한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장독립성, 장민감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학습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분명히 장독립적인 학습자가 있고요. 점 하나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에 오류가 좀 있어도 전반적으로 유창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반대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도록 그 학습자를 돌볼 수 있겠죠. 자, 교실로 간다면 장독립성과 장민감성 모두 언어학습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분이 경험한 활동이나 기법 중에서 장독립성에 상당히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장민감성에 의존하는 것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 스타일의 연속체를 인지하고 깨닫게 된 자신의 스타일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도울 수 있는지. 그래서 말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교실에서라면 각각의 스타일의 사람들의 모자란 단점이 되는 그 부분들을 교사가 유도해서 채울 수 있게 해야 되겠죠. 다음은 안의 우세와 운의 우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좌뇌는 논리적, 그리고 분석적 사고, 공보의 수학적, 선형적 처리를 관장하는데, 운에는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지각하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좌뇌와 우뇌는 하나의 팀으로 함께 작동하고, 좌뇌와 우뇌는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을 통해서 메시지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좌뇌와 우뇌가 모두 신경활동 대부분에 관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좌뇌는 논리적, 분석적, 수학적, 뭐 선형적 이런 처리고, 우뇌는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이미지화 이런 것들에서 이것들이 이제 신경활동으로 이제 대부분 오가면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분석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크라센 같은 사람들은 반의 우세인 대의언어 학습자는 면역적인 지도를 선호하는 반면, 운의 우세인 학습자들은 귀납적인 기법에서 보다 더 성공적이라는 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아까 장독립, 장민감하고 마찬가지로 좌뇌, 우뇌도 어떤 각각의 영역에서 좀 더 우세한 방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좌뇌 우세는 연역적인 편이고, 우뇌 우세는 귀납적인 편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좌뇌 우세가 제2언어 학습자, 좌뇌 우세인 제2언어 학습자는 개별 단어들을 생성하고 언어의 특정한 그 좌뇌 우세는 제2언어 학습자는 죄송해요. 좌뇌 우세 제2언어 학습자들은 개별 단어들을 생성하고 언어의 특정한 부분을 수집하고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고 분류화, 명령화, 재구조화하는 것을 더 잘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운의 학습자들은 운의 우세, 그러니까 운의 아까 뭐였어요? 그 이미지화하는 것들이었죠. 그런 운의 우세 학습자들은 부분보다는 전체 이미지를 더 잘 다루고 일반화, 은유, 감성적 반응과 예술적 표현을 더 잘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표로 좌뇌와 우뇌의 특징, 좌뇌 우세와 우뇌 우세들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좌뇌 우세 학습자와 우뇌 우세의 경우에 좌뇌 우세는 지능에 크게 의존을 하게 되고요. 우뇌는 직감을 활용하게 됩니다.
운해가 어쩌면 장민감성적인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직감을 활용하게 되고 좌뇌는 지능에 의존하게 돼요. 그다음 좌뇌는 이름을 기억하고 운해는 얼굴을 기억한다. 이런. 좌뇌는 정확성, 뭐 분석적 이런 것이니까 이름 자체를 기억하고 운해는 얼굴을 기억하고. 그다음 좌뇌는 언어적 지시나 설명에 반응을 하고 운해는 시범을 보이거나 사파나 기호를 통한 지시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계적이며 그 좌뇌의 경우는 체계적이고 변수를 통제하는 실험을 하게 되고 운해는 임의적이며 제약을 덜 받는 실험을 하게 되고요. 그럼 좌뇌는 객관적 판단을 하고 운해는 주관적 판단을 하고 좌뇌는 계획하고 조직하고 운해는 유동적이고 즉흥적이고 좌뇌는 기정사실화된 확실한 정보를 선호하고 운해는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저는 운의 우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두 개 중에 비교하면 아마 사람마다 이제 이 개인적 차이가 다 다르죠. 그리고 또 좀 더 추가적으로 보면 좌뇌는 분석적으로 어떤 읽기 텍스트를 분석적으로 읽어내고 운해는 종합적으로 읽어내고요. 그다음 좌뇌는 사고와 기억을 위해 언어에 의존하고 운해는 사고와 기억을 위해서 이미지에 의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좌뇌는 말하고 쓰고 음성 의사소통에 강하고 운해는 그림과 이미지와 물체를 조작하는 것에 강하고 좌뇌는 선다형 시험을 선호하고 운해는 개방형 문제를 선호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운의 우세라고 했는데 시험은 이제 제가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그 정확한 선다형 문항을 이게 출제자 입장에서 선호합니다. 좌뇌는 감정을 통제하고 운해는 감정에 좀 더 자유로웠습니다. 좌뇌의 경우는 언어적 단서, 어휘적 문법적 미묘함을 해석하고요. 운해는 신체 언어를 해석하고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좌뇌에서는 실증적인 설명을 사용하고 운해는 은유와 언어적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좌뇌는 논리적 문제 해결을 선호하고 운해는 직관적 문제 해결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학습자들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보고 이제 보완점을 이렇게 맞춰줄 수 있어서 그래서 그 교실로 연계해서 보면 장독립성, 좌뇌 우세가 되겠죠. 그리고 장민감성, 우뇌 우세가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학습자들이 이 두 개 다 모두 언어 학습자들이 되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활동이나 기법 중에서 장 독립성에 상당히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에는 어떤 게 있는지 또 장 민감성에 의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 스타일의 연속체를 인지하고 깨닫게 된 자신의 스타일을 실천에 옮기게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애매모호함에 대한 관용과 비관용이 있었죠. 그래서 모호성에 대한 관용, 애매모호함이 모호성이잖아요. 모호성에 대한 관용이라는 게 살펴보면 이 모호성에 대한 관용은 그 모호함을 잘 찾는 사람들이죠. 모호성에 대한 관용이라는 것이 모호함을 잘 찾는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와 상충되는 이념이나 그런 사건, 사실을 음 받아들이는데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죠. 그러니까 모호성에 대한 관용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 견해와 상충되는 이념이나 사실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좀 더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체계와 상충되거나 어울리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성에 대한 비관용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인지구조 안에서 적절한 곳에 잘 들어맞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을 이제 거부하게 돼요. 비관용적인 사람들은. 관용적인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모성에 대해 비관용적이면 그 자기 인지구조 안에 적절하지 않으면 이제 거부한다. 그래서 모성의 관용적인 사람들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그러니까 수많은 가능성을 좀 자유롭게 즐기고 그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도 인지적으로나 동서적으로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모성에 대해 관용적인 경우는. 근데 제2언어 학습에서 우리는 명백하게 서로 모순된 수많은 정보들을 이제 접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이거였는데 그럼 이건 아닌데 이런 식의
그런 정보들을 접하게 되는데 성공적인 언어학습은 과도기적인 시기나 단계에서는 이런 모호성에 대한 관용을 이제 필요로 하고 바로 이런 시기에 모호한 항목들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겠죠. 이게 뭐냐 하면 그 언어학습에서 그 과 과도기적 시기에 관용이 필요하다는 건 이게 학습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학습의 양이 많아지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왜 이래?' 이런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좀 관용적인 것이 있어야 그 시기를 넘어서 해결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모호성에 대해 관용이 지나친 경우, 너무 관용적이다 이 사람은, 그런 경우는 오히려 또 좀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난 무엇이든 상관없어. 야,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관용적인 경우에 그러다 보면 마음 그런 상관없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자기의 인지 조직 체계 내부로 필요한 사실들을 비효율적으로 포섭하면서 주어지는 명제들을 사실상 모두 다 수용해 버리는 어정쩡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큰일 났네요. 저는 좀 이 두 개 중에는 관용적인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호성에 대한 비관용도 장점이 있다는 말을 이게 도출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관용적인 게 뭔가 좋아 보이는데 말을 할 때 근데 이렇게 너무 관용적인 것들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더 애매모호해지고 더 어정쩡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비관용도 또 장단점이 있는데 또 이 부분에서 이제 넘어가서 비관용을 보자면 그럼 요 타임에서 비관용이 좋은 것 같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적정 수준의 비관용은 이제 전혀 희망이 없는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완전히 상충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자신이 쌓은 체계의 실체를 다루는 것 등으로 그 어정쩡함을 이제 경계하게 하는데 이 모호성에 대한 비관용은 또 애매모호한 것이 위협으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의 문을 너무 빨리 닫아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창의적이지 못할 정도로 너무 편협해지고 완고하고 독단적인 나만의 세계 이런 것들이 언어 학습에조차도 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언어 학습의 실질적인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심사숙고형과 충동형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형은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음, 그 심사숙고형 또는 이제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저울질해보고 이제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저울질을 해보고 모든 허점을 점검하고 또한 생각을 거듭하는 게 심사숙고형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거듭한 끝에 해결책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충동형 혹은 직관형이라고 그래요. 충동형을. 그런 유형은 해결책을 찾기 전에 막연한 감에 의지해서 몇 번이고 막무가내로 일단 해보고 확 덤벼드는 거죠. 해보고 어떤 해결책을 찾기 전에 여러 번 연달아 요행수를 시도해보는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심사숙고와 준동형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로는 또 교육학 연구는 개념적으로 심사숙고하는 아이들이 충동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글을 읽을 때 오류를 덜 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심사숙고하니까 미리 많이 읽어볼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고 잘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충동적인 아이들보다 이제 오류가 덜하다는 거죠. 하지만 충동적인 사람들은 보통 글을 빨리 읽어요. 그래서 결국 읽기에서 심리 언어학적인 추측 게임의 달인이 된다는 거기도. 그래서 그 제2언어 학습 맥락에서 심사숙고형 성인들은 충동학습자들보다 글을 천천히 읽지만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예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 항상 제 몸을 넣어보거든요. 내 몸은 어떻지?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심사숙고형이야, 충동형이야? 전 좀 충동형이에요. 그렇지만 충동형이 글을 빨리 읽어낸다고 했잖아요, 아이가. 근데 좀 그렇지는 못해요. 이건 이제 이 유형하고 상관없이 저는 글을 읽는 것만 보면 심사숙고형처럼 읽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몇 년 전에 알게 된 난독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독증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글을 읽어내는 게 느려서 심사숙고형처럼 천천히 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좀 예외적인 개인의 차이도 유보장 개인적 차이니까 개인의 차이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요렇게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다.
그다음에 시각적, 청각적, 운동감각적 스타일을 보면 시각적 학습자들은 도표, 그림, 기타 도식적인 정보를 읽고 공부하는 것을 선호해요. 시각적인 사람은 도표나 그림, 도식적 정보를 읽고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청각적인 학습자들은 귀로 듣는 걸 좋아하는 학습자들은 강의나 오디오 테이프를 듣는 것을 또 선호하게 돼요. 그리고 운동 감각적인 학습자들은 이제 감각적인 학습자들은 신체 움직임이 포함된 시연이나 신체 활동, 뭐 전신반응 교수법 같이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부분의 성공적인 학습자들은 시각적 입력, 눈으로 이제 시각적 입력, 청각적 입력 그것들을 모두 함께 하기도 하지만요. 네, ESL 성인 학습자, 그 제2언어로서 하는 성인 학습자들은 그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아랍인 화자들 간 시각적, 청각적 스타일에 중요한 반문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교실로 연계해 보자면 여러분들은 외국어 수업에서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운동 감각적 방식 중에 어떤 것을 사용했을 때 더 도움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걸 사용했을 때 방해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학습자에게도 여러분이 제공하는 수업 자료가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운동 감각적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대상의 학습자들이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율하면서 이제 교육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본 제2언어 습득에서 스타일별 장점을 이제 요약해 보면 그 좌뇌 처리 과정 스타일, 좌뇌 우뇌 있었죠. 좌뇌 우세, 우뇌 우세가 있었잖아요. 좌뇌 처리, 분석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2언어 습득에서의 장점은 언어학적 체계, 언어 규칙, 구조, 정의를 분석하게 되고요. 그래서 언어 체계의 논리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분석해내는 게 이제 일종의 그것도 장점이 되죠.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운해 우세 처리 사람들의 운해 처리 과정들은 다채로운 언어 입력을 통합할 수 있고요. 다채롭게 언어 입력 등을 통합할 수도 있고 그 비율을 이해하고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 활용적인 스타일을 좀 더 유창성의 좌뇌 우세가 정확성이라면 운해 우세는 유창성에 좀 더 누러진 특징으로 보고 있고요. 장 독립성, 장 민감성을 보면 핵심 개념들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고요. 어휘나 구문의 세부 사항을 이제 잘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속의 한 부분을 잘 보는 사람이죠. 민감성의 그 학습자들은 구두 및 서면 입력에 대한 전반적인 요점을 파악을 잘 하고요. 그다음 구두와 서면 입력의 숨은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모호성에 대한 관용적인 사람과 비관용적인 사람들을 보면 관용적인 사람들의 제2언어 습득에서의 장점은 어려운 것으로 인지되는 언어의 복잡성을 초월하게 되고 어려운 대화나 본문에 주의 집중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관용적인 사람들은 복잡성 내에서 규칙이나 체계를 포착하게 되고 잘못 이해된 정보를 질문하거나 명확히 하게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심사숙고형과 충동형을 보면 심사숙고형은 언어적 복잡성을 심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게 되고 언어적 체계를 스스로 확신할 때에만 발화를 합니다. 발화가 이제 내가 정확하지 않은 건 절대 발화도 안 하는 거죠. 충동적인 사람은 오류를 만들 가능성이 있을 때에도 언어적 위험성을 이제 감수하고 그래서 나서서 이야기해서 대화의 주도권을 얻기도. 다음은 학습 스타일 특정입니다. 학습 스타일 특정은 학습자들의 학습 스타일, 그다음에 선호도, 강점과 단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돕는 게 아주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학습자들이 다양한 질문에 응답하는 자가진단 설문지인데 이 설문지는 보통 동의나 반대에 대한 정도를 단계적으로 점수로 나타내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한 특정의 예시들은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기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브의 학습 스타일 목록, 옥스포드의 스타일 분석 조사 이런 그다음에 뭐 학습 스타일 지표, 스타일 인식 체크리스트
등이 있는데 비슷한 체크리스트로 브라운의 영어 학습자를 위한 자가 가이드 참고를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자의 유형은 변하지 않는 기질이 아니라 선호하는 접근 방식이라는 사실은 학습자들이 그들의 전반적인 선호도에 상관없이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스타일이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모국어와 모국 문화에 대해 민감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2언어 습득에서 학습 스타일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가감해서 해야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론적 접근법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학생들의 선호도, 장단점, 성향, 능력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자율성의 인식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 자율성의 인식은 1970년대 디자이너 방법이 등장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언어교수 방법론은 교사 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교실에 들어가서 교사가 무엇을 하라고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지시사항은 독해 지문을 해석하고 문법 규칙을 암기하고 지문 낭독을 하고 대화를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1970년대면 문법 번역식을 하다가 그다음에 청각구두식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시기였죠. 그러니까 학습자가 이제 수동적이죠. 수용적이고 교사가 주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안 오면 교실은 휴강인 거예요. 교사가 없어도 교실에서 공부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없으면 이제 스탑돼 있다가 선생님이 와서 자, 뭐 몇 페이지 펴라, 써라 하면 쓰고 읽어라 하면 읽고 이렇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후반에는 교육학에서 학습자 중심 접근법, 발견학습, 문제제기, 모둠활동, 협력학습, 개인이 추구하는 특정 목표 설정 같은 형식으로 학습자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것이 이제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학습자 중심이니까 좀 약간 과정 중심이라든지 발견학습의 대표적인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동체 언어학습이나 이런 것들도 요 사이에 살살살살 나왔다 들어갔던 여러 가지 교수 방안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래서 제2언어 교수에 있어서 방법론은 학습자가 구두 언어 발화를 시작하고 소규모 모든 과업을 통해서 언어를 연습하고 실제 세계에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내면에서 자율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는 책략이 사용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자율성을 이루는 방법을 다룬 연구에서는 그 언어 프로그램과 강좌들은 학습을 자발적으로 시작하고 자기 자신의 학습을 책임지는 것의 중요성을 점점 더 이제 강조하게 되었죠. 그래서 학습자에게 자신의 학습 과정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자율성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외국어 수업에서 교사 혹은 교과서가 여러분에게 언어 학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하도록 권장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의 장단점을 평가해보고 이에 따르는 책략적 활동들을 해보라고 권유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학습자가 언어 학습의 본질은 무엇이고 좀 더 이제 훌륭한 그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인식할 기회를 제공하는 어학 강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요즘은 인식과 의식 고양에 대한 상당수의 연구에 힘을 입었어요. 그 어학 연구 프로그램들은 학습자가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학습에 대한 초인지적인 인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여기에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단순한 결론을 넘어서 학습에 도움을 주는 자기인식에 최적의 수준이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지나치게 과도한 인식,
그리고 정확성을 지나치게 따지는 것에 대한 집착이나 문법에 대해 드러내놓고 집중하는 것은 소박하게 언어를 한번 사용해 보고자 하는, 언어를 한번 사용해 보자 하는 학습자의 열정을 이제 꺾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직감이나 잠재의식적인 의사소통 없이 너무 과도하게 책략적 옵션에 대해서 심사숙고만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차단시켜 버릴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일정 수준의 자기인식은 명백히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자기조절이에요.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주제인데 자기조절이에요. 자기조절은 인식을 개발하는 자율적 과정이에요. 인식을 개발하는 자기조절,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제 조절하는 거니까 인식을 개발하는 자율적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성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책략을 활용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조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기조절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 인식을 개발하는 자율적 과정이다. 일단 개발한 자율적 과정이다. 여기에는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책략을 사용하고 긍정적 신념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조절이다. 책략적 자기조절은 이제 이 중에 책략적 자기조절은 자기조절을 좀 책략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전략적 자기조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학습자가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상호작용적인 책략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책략적 자기조절이라는 용어예요. 책략적 자기조절이라는 용어는 학습자가 각각의 개인이 인지적, 정서적, 사회문화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책략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그걸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옥스퍼드의 책략적 자기조절 모형은 교사들과 학습자들이 자율성과 인식, 그리고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는 다수의 실천적인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가 제안한 책략적 자기조절 모형입니다. 여기에는 교사와 학습자가 들이 자율성과 인식, 행동을 발달시키는 실천적 제안을 포함한다. 옥스퍼드의 책략적 자기조절 모형은 거기에 핵심은 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행동 원리가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학습에 대한 행동 원리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 행동이 없는 자율성과 인지는 상대적으로 무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일단 학습자들이 그들의 타고난 성향과 스타일, 장단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많은 자기조절 책략의 형식을 빌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습자가 이미 자신의 모성에 대해서 관용이 있고 우뇌형 스타일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그 사람은 남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외향적으로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침착해지기 위해서, 침착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련의 새로운 책략들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옥스퍼드가 제안하는 책략적 자기조절적인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 이제 옥스퍼드가 제시한 그 학생들의 다음 행동 분석인데요. 책략적으로 자기조절적인 학생들은 이런 행동을 한대요. 그래서 7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책략적 자기조절적인 학생들의 행동이에요. 책략적 자기조절적인 학생들의 행동. 첫 번째는 스스로의 자율적인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책략적으로 자기조절 능력이 뛰어난 학생인 거죠. 거기에 전략까지 있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들은 스스로 자율적인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를 한다. 왔고, 두 번째는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학습의 다양한 양상들을 조절한다.
생략적 자기조절 학습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취, 학습 목표 성취를 위해서 학습 양상을 조절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들의 인지적, 정서적 상태를 조절한다. 자기의 인지적인 상태나 정서적인 상태를 조절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념을 형성하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 의식적 지식에서 자동적인 절차적 지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들, 책략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의식적인 지식에서 자동적인. 의식하는 거는, 의식적 지식은 뭐예요? 학습이에요, 학습. 자동적 지식, 절차적 지식은 이미 습득된 자기만의 내재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의식적인 것에서 자동적인 것으로 전환하기 위한 책략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매우 상이한 목표들과 맥락들을 위해서 적절한 책략을 선택하게 된다. 서로 다른 목표와 맥락에서 목표와 맥락이 서로 다른 목표와 맥락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적절한 책략을 선택한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책략 사용과 학습 결과 간의 그 책략 사용하고 학습 결과물 그 사이에서 연관성을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옥스포드가 제시한 책략적으로 자기 조절적인 학생의 행동은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그 지향하는 아주 좋은 학습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조절이 잘 되는 그런 학습자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교사도 좀 더 노력을 해줘야겠죠. 어떤 개인적 차이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요. 오늘 개인적 차이, 5장 개인적 차이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 너무 시작에 제가 갑자기 날씨에 센치해져서 날씨 이야기 많이 했는데 날씨가 조금 더운 느낌이에요. 제가 뭐 두꺼운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운동화를 너무 두꺼운 걸 신었는지 어쨌든 내일은 뭐 반팔을 입어야 할지 생각 고민 중인데 그래도 따뜻해진 건 뭐 이렇게 다시 봄이 갑자기 지나갔든 어쨌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이 슬프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이 전 세계가 위기인 상황에서는 어쩌면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말에 이게 좀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약간 좀 스트레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즐겁고 행복한 생각하시면서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